누리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미국은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따라올 수 있다고 안심하던 분위기가 단숨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공개한 성능은 미국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주 경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아직 모든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누리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워싱턴 시각으로는 26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버지니아 자택에서 평소처럼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폰이 연속으로 울리더라고요. 우주산업협회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도 성공했다. 누리호 4차 발사 확인됐다.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처음엔 뭔 소린가 했어요. 한국? 누리호? 4차? 잠깐, 3차가 언제였지? 급하게 검색해봤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라이브 다시 보기를 틀었는데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오더라고요. 관제센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는데 동시에 뭔가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게 아니라는 표정들. 우리는 이미 3번 해봤다는 눈빛. 그리고 새벽 1시 13분, 엔진 점화. 불꽃이 터지면서 발사체가 올라갔어요. 47m짜리 거대한 로켓이 밤하늘을 가르는 장면. 이게 그 한국 로켓이구나. 제가 처음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접한 건 2009년이었어요.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주 발사체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랑 손잡았죠. 러시아가 일단 로켓을 만들어주고 한국은 2단 킥모터만 담당하는 구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 로켓에 한국 이름 붙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순탄치 않았어요. 2009년 8월 25일, 나로호 1차 발사. 페어링 분리 실패. 페어링이 뭐냐면 로켓 맨 위에 있는 덮개예요. 위성을 보호하는 뚜껑 같은 거죠. 발사할 때는 닫혀 있다가 대기권 벗어나면 양쪽으로 쫙 열려서 떨어져 나가야 해요. 근데 한쪽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위성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됐고 궤도 진입에 실패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메모했어요. 기초기술 부족, 자력 발사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 소요 예상.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이번엔 발사 137초 만에 공중 폭발. 원인은 일단 로켓 이상. 러시아가 만든 부분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왜 우리 로켓이 터져야 하냐고. 근데 어쩌겠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빌려 쓰는 거고 빌려 쓰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2013년 1월, 나로호 3차 발사. 드디어 성공. 근데 솔직히 그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성공이라고 해봐야 러시아 엔진으로 쏜 거였으니까. 진짜 한국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의문이었어요. 제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한국? 걔네는 아직 멀었어. 러시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2013년 제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발사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발사 49초 만에 음속 돌파. 마하 1을 넘어선 거예요. 1분이 지나자 최대 동압점을 통과했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최대 동압점이 뭐냐면 공기 저항이 가장 심한 구간이에요.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공기 밀도는 아직 높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로켓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발사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우주 발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1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로켓들이 이 구간에서 폭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리호는 그걸 너무나 담담하게 통과하더라고요. 관제센터 반응도 차분했어요. 기술에서 나오는 자신감. 2분이 지나자 일단 엔진이 분리됐어요. 고도 77km 지점, 지상 거리 428km. 75톤급 엔진 4기가 연료를 다 쓰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2단 엔진이 점화됐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엔진이에요. 러시아 거 빌려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제작한 거예요. 3분 53초.
제가 숨을 멈춘 순간이 왔어요. 페어링 분리. 바로 그 페어링이에요. 2009년에 한쪽이 안 떨어져서 실패했던 그 부분. 화면의 페어링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어요.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허무할 정도였어요. 그때 그렇게 애먹였던 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구나. 그 실패에서 확실히 배웠어. 4분 30초 2단 엔진 분리. 이제 위성을 실은 머리 부분만 남았어요. 그리고 3단 엔진 점화. 우주 공간에서의 마지막 가속이에요. 점점 고도가 올라가는 게 화면에 표시됐어요. 400km, 450km, 500km. 13분이 지나자 고도 600km에 도달했어요. 드디어 메인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사출됐어요. 무게 500kg이 넘는 녀석이에요. 지구 오로라 관측하고 우주 플라즈마 측정하고 심지어 우주에서 3D 프린팅으로 줄기세포 배양 실험도 한다더라고요. 과학 임무만 3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뒤이어 큐브 위성 12기가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마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듯이. 카이스트가 만든 거, 서울대가 만든 거, 세종대, 인하대.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수년간 준비한 위성들이 우주로 쏟아져 나갔어요. 어떤 건 우주용 엔진 테스트하고, 어떤 건 위성 편대비행 실험하고, 어떤 건 수명 다한 위성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기술을 검증한대요. 발사 40분 만에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 성공. 남극이에요. 한국이 남극에 기지가 있고 거기서 우주랑 교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우주 인프라가 남극까지 뻗어 있다는 게. 그리고 1시간 27분 만에 전체 미션 완료 선언. 위성 13기 전부 정상 궤도 진입.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분명 제 기억 속 한국은 러시아 기술자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로켓 쏘던 나라였거든요. 페어링 하나 제대로 못 돼서 3년 동안 고생하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동시에 점화시키고 위성 13기를 한 번에 궤도에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민간 기업 주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이번 발사를 총괄했다더라고요. 발사체 제작, 조립, 운영까지 민간이 맡은 첫 번째 케이스래요. 발사대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만들었고 국산화율 100%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미국도 나사 혼자서 다 할 때는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뛰어들면서 우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미국은 민간 우주 시대까지 수십 년 걸렸는데 한국은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4일 뒤에 또 한 번 알림이 울렸거든요. 그리고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저는 제 30년 경력에서 내린 판단들을 전부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어요. 12월 1일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뉴스를 찾아봤어요. 누리호 발사 이후로 한국 우주 프로그램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발사 영상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우주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검색하자마자 속보가 떴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베가 C 로켓으로 발사. 고도 500km 궤도 진입 성공. 발사 1시간 9분 만에 첫 교신.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발사체는 유럽 거니까. 한국이 직접 쏜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유럽 우주국 로켓인 베가 C가 쏘아 올린 거예요. 그냥 한국이 위성 하나 올렸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위성 스펙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해상도 0.3m. 이 숫자가 눈에 딱 박혔어요.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0.3m 맞네. 30cm급 초고 해상도 광학 관측 위성. 이게 무슨 뜻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상도 0.3m라는 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30c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0cm면 대략 어른발 2개 길이에요.
그 정도 크기만 되면 우주에서도 저건 뭔가 다른 물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해상도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 번호판? 당연히 보여요.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보여요.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도 대략 식별 가능해요. 군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탱크인지 장갑차인지 트럭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가 군함인지 화물선인지도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닙니다. 이건 눈이에요. 하늘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는 눈. 저는 나사에서 위성 기술 평가도 많이 했어요. 정찰 위성, 기상 위성, 통신 위성, 과학 위성. 온갖 종류의 위성 스펙을 분석해왔죠.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확히 압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회사들이 있어요. 맥사 테크놀로지스, 플래닛 랩스 같은데요.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최고급 상업 위성의 해상도가 0.3m에서 0.5m 수준이에요. 물론 군사 위성은 더 좋죠. 0.1m 이하로 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군사 기밀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상업용 기준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리랑 7호가 2025년 기술이니까요. 미국 상업위성 중에는 몇 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최신 기술로 만든 한국 위성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사 시절 같이 아시아 프로그램 분석하던 친구였어요. 지금은 민간 위성회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전화 받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야, 한국 아리랑 7호 봤어? 0.3m래. 저도 방금 봤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회사 위성이랑 똑같은 수준이야. 아니, 솔직히 몇 가지는 더 나아 보여.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펙만 보면 확실히 최상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야, 생각해봐. 4일 전에 누리호 쐈잖아. 그리고 4일 뒤에 아리랑 7호. 4일 만에 발사체랑 위성 둘 다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맞아, 이건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아니야. 하나의 메시지야. 생각해보세요. 11월 27일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75톤급 엔진 사기, 위성 13기 동시 투입, 민간 주도 첫 발사. 그리고 12월 1일에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0.3m 초고 해상도, 미국 상업 위성급 기술력. 정확히 4일 간격이에요. 이건 우연히 겹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주산업에서 진짜 강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첫째, 위성을 만드는 기술. 좋은 카메라, 좋은 센서, 좋은 통신 장비를 탑재한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 둘째, 그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기술. 자기 발사체로 자기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능력.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아무리 좋은 위성이 있어도 남의 로켓 빌려 쏴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일단 비용이 비싸요. 스페이스X나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한테 발사 대행 맡기면 수백억 원이 날아가요. 그리고 일정을 내 맘대로 못 정해요. 그들 스케줄에 맞춰야 해요. 급하게 위성 올려야 할 상황이 생겨도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안보 문제예요. 군사 위성이나 정찰 위성을 남의 로켓에 실어보낼 수 있겠어요? 발사 전에 위성 스펙이 노출될 수 있어요.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민감한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진짜 우주 강국들은 자기 발사체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로켓만 있고 위성 기술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택배기사인 거예요. 집만 날라주는. 남들이 만든 위성 받아서 우주에 올려주고 돈 받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업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위성에 있어요. 위성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가 돈이 되고 안보가 되고 과학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은 4일 만에 둘 다 증명한 겁니다. 누리호로 우리는 직접 쏠 수 있다를 보여줬고 아리랑 7호로 우리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를 증명했어요. 발사체와 위성,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은 이제 완전한 우주 독립국이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그 위성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이건 기술 독립 그 이상이에요. 이건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저는 올해 들어 한국 관련 보고서를 여러 개 썼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는지, 조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어떻게 세계 1위를 탈환했는지, 배터리 분야에서 LG와 삼성 SDI가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한번 따라잡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끝까지 가요. 1등 할 때까지 안 멈춰요. 근데 우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 게임이라고. 유럽이나 일본, 인도 정도가 2군이고 나머지는 구경꾼이라고. 한국은 당연히 구경꾼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0.3m 해상도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어딘가를 보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궁금해진 거예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2009년에 페어링 하나 분리 못해서 실패했던 나라가 2013년에 러시아 도움받아 겨우 성공했던 나라가 2025년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12년이에요. 고작 12년. 저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이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세계가 이 나라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됐는지. 한국 우주개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한국은 우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없었죠. 로켓 엔진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발사체를 설계해 본 경험도 없었어요. 완전한 제로 베이스였어요. 미국이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보낼 때 한국은 전쟁 복구하느라 바빴어요. 러시아가 우주정거장을 띄울 때 한국은 경제개발에 올인하고 있었고요. 우주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주해볼까?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1993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됐어요.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근데 문제는 기술이었어요. 꿈은 있는데 기술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어요. 배우자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배워오자. 문제는 누가 가르쳐 주냐는 거였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군사 기술이에요. 로켓이랑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같은 물건이거든요. 위에 위성 달면 로켓이고 탄두 달면 미사일이에요. 추진체도 같고 유도 시스템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쉽게 안 가르쳐줘요.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게 있어요.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기술은 수출 금지예요. 로켓 기술도 여기에 걸려요. 미국? 절대 안 돼요. 미국은 동맹국한테도 이런 기술은 안 넘겨줘요. 유럽? 마찬가지예요. 기술료 내고 사겠다고 해도 안 팔아요. 중국? 당시 한국이랑 수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기술 협력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남은 선택지는 러시아였어요. 1990년대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우주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돈이 없었죠. 소련 시절에 쌓아놓은 기술은 있는데 그걸 유지할 예산이 부족했어요. 과학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러시아는 기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배경이 좀 씁쓸하죠. 없어서 파는 거니까.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2004년에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죠. 러시아가 1단 로켓을 만들어주고 한국은 2단 킥모터를 담당하고 함께 발사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나로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전라남도 고흥 나로도에서 발사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근데 러시아가 순순히 기술을 가르쳐줬을까요? 천만에요. 러시아는 철저했어요. 일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완제품으로 가져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엔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어 알고리즘이 뭔지
전부 블랙박스였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조립하고 점검하고 발사 버튼까지 눌렀어요. 한국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배우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니까. 회의할 때 중요한 기술 얘기 나오면 러시아 측이 한국 사람들 내보냈대요. 그 부분은 못 듣게 그래도 어쩌겠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을의 입장인 거죠. 돈 주는 쪽이 한국인데 기술 가진 쪽이 갑이에요. 러시아 기술자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 시절 보고서들을 본 적 있어요. 나사에서 아시아 우주 프로그램 분석할 때 한국 자료도 봤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은 진짜 눈치밥을 먹고 있구나.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상대가 안 가르쳐 주니까 옆에서 힐끔힐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훔쳐보는 거죠. 그게 당시 한국 우주 개발의 현실이었어요. 2009년 8월 25일, 드디어 나로호 1차 발사. 한국 전체가 들떴어요.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라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전국에서 생중계를 봤대요. 학교에서도 틀어줬고 회사에서도 다 같이 모여서 봤대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엔진이 점화되고 나로호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발사 후 약 3분, 페어링 분리 시점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페어링은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예요. 발사할 때는 닫혀 있다가 대기권 벗어나면 양쪽으로 쫙 열려서 떨어져 나가야 해요. 그래야 위성이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이 안 떨어진 거예요. 반쪽만 열린 채로 올라간 거죠. 위성이 반쪽 열린 덮개에 걸려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됐고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바다에 추락했죠. 발사 실패. 전국이 침묵에 빠졌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덮개 하나가 안 열려서 전부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수천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건 그 페어링이 한국이 만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추력도 정상이었고 분리도 깔끔했어요. 한국이 담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어요. 그 돈 들여서 뭐 했냐, 기초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우주 발사는 무슨,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대요.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났겠죠. 처음 해보는 건데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페어링 분리 메커니즘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수십 번 지상 시험을 했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발사 당일 다시 전국이 주목했어요.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성공하겠지. 국민들 마음이 다시 모였어요. 발사 137초 만에 공중 폭발. 통신이 끊기더니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어요. 나로호가 산산조각 났어요. 생중계로 전국에 그 장면이 나갔어요. 이번엔 일단 로켓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만든 부분에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엔진 연소실 쪽 결함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억울했겠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러시아 거에서 터졌는데 왜 우리가 욕먹어야 해? 러시아한테 따졌대요. 니니가 만든 엔진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근데 러시아는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발뺌했대요. 원인 분석 자료도 제대로 안 줬고요. 어쩌겠어요. 로켓 이름은 나로호고 발사 주체는 한국이니까요. 실패의 책임도 한국이 지는 거예요. 그게 을의 서러움이에요. 기술 없이 남의 거 빌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 우주 프로그램 구조적 한계 노출. 핵심 기술 없이 외국 의존도가 너무 높음. 자력 발사 능력 확보까지 최소 15년 이상 소요 예상. 솔직히 15년도 낙관적으로 본 거였어요. 20년, 30년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013년 1월, 나로호 3차 발사. 세 번째 도전.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또 실패하면 나로호 프로젝트 자체가 접힐 수도 있었어요. 예산도 바닥났고 여론도 안 좋았고 기술자들 부담이 엄청났대요.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교신에 성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자국 땅에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됐어요. 국내에서는 환호했죠.
드디어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성공이라고 해봐야 러시아 엔진으로 쏜 거였으니까요. 일단 로켓은 통째로 러시아 거였고 한국이 만든 건 2단 킥모터뿐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 핵심 기술인 대형 엔진은 여전히 한국 손에 없었어요. 제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한국? 걔네는 러시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2013년 세계의 평가였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로호 성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한국 기술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도움받아서 성공한 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리호 프로젝트.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다. 일단 엔진도 우리가 만들고 2단도 우리가 만들고 페어링도 제어 시스템도 모든 걸 우리 손으로 한다. 러시아한테 배운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 세상은 비웃었어요. 페어링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뭘. 근데 한국 기술자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자. 우리가 해내나 못 해내나 두고 보자. 한국이 누리호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이 뭐였을까요? 엔진이었어요. 로켓에서 엔진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안 뛰면 몸이 움직일 수 없듯이 엔진이 없으면 로켓은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아무리 동체를 멋지게 만들어도 아무리 제어 시스템을 잘 짜도 엔진이 없으면 땅에서 1cm도 못 떠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 심장이 없었어요. 나로호 때 러시아 엔진을 빌려 쓴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한국에는 대형 로켓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했어요. 소형 로켓은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과학 로켓 수준으로. 근데 진짜 우주까지 올라가는 대형 엔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엔진 개발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로켓 엔진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요. 연소실 온도가 섭씨 3000도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예요. 그 2배가 넘는 온도에서 엔진이 버텨야 해요.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특수 합금을 써야 하고 냉각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해요. 동시에 터보펌프가 돌아가요. 터보펌프가 뭐냐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뽑아서 연소실로 밀어넣는 장치예요. 이게 초당 수백 리터의 연료를 뿜어내야 해요. 그 압력이 수백 기압에 달해요. 일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2, 3기압인데 그거 100배가 넘는 압력이 터보펌프 안에서 발생해요. 이걸 견디는 베어링, 이걸 돌리는 터빈, 전부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조화롭게 맞아야 로켓이 날아요. 연소실 압력이 조금만 불안정해도 폭발해요. 터보펌프 회전 속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폭발해요. 연료 공급량이 0.1초만 늦어도 폭발해요. 모든 게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폭발이에요. 수천억 원짜리 불꽃놀이가 되는 거예요. 로켓 엔진 개발 역사는 폭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도 수십 번 터뜨리면서 배웠어요. 1960년대 세턴 5호 엔진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몰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실패하고 원인 분석하고 개선하고 또 실패하고 이걸 수십 년간 반복해야 겨우 안정적인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그 수십 년 역사를 10년 안에 압축하려고 했어요. 2010년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목표는 75톤급 액체 엔진. 75톤이 뭐냐면 7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대형 트럭 한 대가 약 40톤이니까 트럭 2대를 하늘로 밀어올리는 힘인 거죠. 이 정도 추력이 있어야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 그때까지 만들어본 가장 큰 엔진이 고작 30톤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 실증용이었지 실제 비행에 쓴 적은 없었어요. 지상에서 테스트만 해본 수준이었죠. 30톤에서 75톤으로 2배 이상을 키워야 했어요. 이게 그냥 크기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추력이 커지면 연소실 압력도 높아지고 열도 더 많이 나고 진동도 심해져요. 30톤급에서 썼던 부품이 75톤급에서는 못 버텨요. 모든 부품을 새로 설계해야 해요.
재료도 새로 개발해야 하고 제조 공정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자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제가 나중에 한국우주산업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분위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매일 밤샘 작업에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대요. 어떤 연구원은 3년 동안 제대로 휴가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도 머릿속에는 엔진 설계도만 떠올랐대요. 러시아한테 눈치 보던 시절이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만든 페어링이 문제라고 욕먹었던 기억, 러시아 엔진이 터졌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했던 억울함. 그거 다시 겪기 싫었던 거죠. 이번엔 진짜 우리 기술로 해보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거로 하자. 2015년 첫 번째 연소 시험. 30톤급 검증 엔진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했어요. 지상에 고정시켜 놓고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30톤급은 제대로 작동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죠. 기술자들 사기가 올라갔어요.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2016년 75톤 엔진 개발에 착수했어요. 30톤에서 75톤으로 스케일업.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설계는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터보펌프 베어링이 고속회전을 못 버텨서 녹아버렸어요. 연소실 냉각 채널이 막혀서 온도가 치솟았어요. 인젝터에서 연료가 균일하게 안 뿌려져서 연소가 불안정했어요.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첫 번째 큰 사고가 터졌어요. 75톤 엔진 연소 시험 도중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시험대가 박살났고 엔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불기둥이 수십 미터 치솟았대요. 다행히 원격으로 조종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몇 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좌절감이 퍼졌다고 해요.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우리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75톤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 아니었나? 회의감이 들었대요. 어떤 연구원은 그날 밤 술을 마시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바쳤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까. 근데 한국 기술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폭발 원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터보펌프 베어링 쪽 윤활 시스템 문제였어요. 고속회전 중에 윤활유 공급이 끊겨서 베어링이 과열됐고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줘서 폭발한 거였어요. 설계를 수정했어요. 윤활 시스템을 이중화했어요. 재료를 더 내열성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다른 부분이었어요. 인젝터 설계 문제로 연소 불안정하고 연소실 안에서 압력이 요동치면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했어요. 이대로 비행하면 동체가 버티지 못해요. 또 고쳤어요. 인젝터 구멍 크기를 조절하고 배치를 바꾸고 연료 분사 패턴을 수정했어요.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실패하고 고치고 실패하고 고치고. 한 번 시험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엔진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시험 준비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한 번 실패하면 몇 달치 노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전혀 몰랐어요. 나사에서 한국 우주 프로그램 보고서가 가끔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개발 진행 중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몇 번 실패했는지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2018년 11월 드디어 75톤 엔진 연소 시험 성공. 목표 추력 도달. 연소 안정성 확보. 154초 연속 연소 성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로켓 1단 엔진은 보통 2분에서 2분 반 정도 작동해요. 154초면 거의 그 전체 시간을 커버하는 거예요. 실제 비행 환경과 거의 같은 조건에서 버틴 거죠. 75톤짜리 불꽃이 150초 넘게 안정적으로 뿜어져 나왔어요. 한국이 진짜로 해낸 거예요. 8년이 걸렸어요. 수십 번의 실패와 폭발을 겪으면서. 근데 결국 해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봤을 때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시험이야 성공했다고 치자. 근데 실제 비행은 다른 문제야. 지상에서 고정된 상태로 엔진 돌리는 거랑 하늘을 날면서 엔진 돌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진동도 다르고 압력 변화도 다르고 온도 조건도 달라. 비행 시험 해봐야 알지.
그래서 그때도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전 세계 우주업계가 주목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발사체를 날리는구나. 75톤 엔진 사기를 묶어서 일단 로켓 만들고 그 위에 75톤 단일 엔진으로 2단 만들고 맨 위에 7톤급 엔진으로 3단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이래. 진짜 되나 보자. 발사는 순조로웠어요. 일단 분리 성공. 75톤 엔진 사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페어링 분리 성공. 2009년에 실패했던 그 페어링이 이번엔 양쪽 다 열렸어요. 2단 분리 성공.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문제는 3단 엔진이었어요. 목표보다 46초 일찍 엔진이 꺼졌어요. 헬륨 탱크 고정 문제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 거였어요. 그 바람에 위성 모사체가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궤도 진입에 실패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죠. 한국 정부는 부분 성공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일단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75톤짜리 사기가 동시에 점화되어서 300톤 가까운 추력을 내면서 200톤 넘는 로켓을 하늘로 밀어 올렸어요. 이건 진짜 실력이에요. 75톤 엔진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그걸 사기나 묶어서 동시에 돌린 거예요. 엔진 사기를 동시에 점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추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로켓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사기가 정확히 같은 추력을 내야 해요. 점화 타이밍도 밀리초 단위로 맞아야 하고 연소 과정에서도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로켓이 빙빙 돌면서 추락해요. 한국은 그걸 첫 비행에서 해낸 거예요. 3단에서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그건 미세 조정 문제예요. 헬륨 탱크 고정 브래킷을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 기술인 75톤 엔진, 사기 클러스터링, 단 분리 시스템, 페어링 분리, 이건 전부 검증된 거예요. 8개월 뒤인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이번엔 완벽했어요.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됐고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실용 위성을 자력 발사한 나라가 됐어요. 11번째 우주발사국에서 7번째 실용위성 발사국으로. 한 단계가 아니라 4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2013년에 15년, 2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9년 만에 해낸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75톤 엔진 개발에 8년, 비행 검증에 1년. 총 9년 만에 자력 발사 능력을 확보한 거예요.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실제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렸어요. 2025년 11월, 4차 발사. 위성 13기 동시 투입. 역대 최다. 탑재 중량 960kg. 그리고 이번엔 민간 주도였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어요. 정부가 만들어서 정부가 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들어서 민간 기업이 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발사대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맡았고 국산화율 100%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은 이제 우주 발사를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으로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위성도 받아서 쏴주고 그 돈으로 기술도 발전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8년 동안 수십 번의 실패와 폭발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터지면 고치고 또 터지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해냈어요. 저는 30년간 우주산업을 봐왔는데 이런 집념은 처음 봤어요.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 그게 있어야 돼요. 한국은 그게 있었어요. 눈치밥 먹던 서러움을 연료 삼아서 8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발사체만으로는 반쪽이에요. 로켓은 결국 위성을 나르는 도구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위성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국은 발사체 기술을 증명했어요. 그럼 위성 기술은? 아리랑 7호가 그 답을 보여줬어요. 0.3m.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리랑 7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누리호가 한국의 달이라면 아리랑 7호는 한국의 눈이에요. 다리가 있어야 우주에 갈 수 있고 눈이 있어야 우주에서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둘 다 있어야 진짜 우주 강국인 거죠. 한쪽만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12월 1일 아리랑 7호가 발사됐어요. 발사 장소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발사체는 유럽 우주국의 베가 C 로켓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이 누리호 있는데 왜 유럽 로켓으로 쐈냐고. 이유가 있어요. 아리랑 7호는 500km 태양동 기궤도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궤도는 발사 방향이랑 각도가 까다로워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면 일본 상공을 지나가야 해서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를 이용한 거예요. 발사체는 유럽 거지만 위성은 100% 한국 기술이에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위성의 핵심은 바로 카메라예요. 0.3m급 초고 해상도 광학 카메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상도 0.3m라는 건 위성 카메라가 지구를 찍었을 때 30cm 크기를 하나의 픽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주에서 찍은 사진에서 30cm짜리 물체가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보다 작으면 안 보이고 그보다 크면 여러 개의 점으로 보이죠. 30cm면 대략 성인 남성 어깨 너비예요. 이 정도 해상도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요? 당연히 보여요. 차량 종류까지 구분 가능해요.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번호판도 보여요.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사람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구분돼요. 뭔가를 들고 있으면 그것도 보여요. 가방인지 우산인지 정도는 알 수 있죠. 군사 장비라면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어요. 탱크가 있다고 치면 그게 어떤 종류의 탱크인지 알 수 있어요. 포탑 형태, 차체 길이, 궤도, 폭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항구의 정박한 배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인지 화물선인지, 군함이라면 구축함인지 순양함인지 이런 것까지 식별 가능해요.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도 보여요. 경납고 문이 열려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전투기가 몇 대 있는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지, 정비 중인지 출격 준비 중인지 이런 것들이 사진 한 장에 다 담겨요.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떠 있는 정찰기예요. 저는 나사에서 위성기술 평가 업무도 많이 했어요. 미국 정찰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도 본 적 있고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회사들 분석도 했어요. 그래서 이 0.3m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회사가 맥사 테크놀로지스예요. 월드뷰 시리즈 위성을 운영하는 곳이죠. 이 회사 최신 위성 해상도가 0.3m에서 0.5m 수준이에요.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는 소형 위성을 수백 개 띄워서 지구 전체를 매일 촬영하는 곳인데 개별 위성 해상도는 3m에서 5m 정도예요. 수량으로 승부하는 거죠. 0.3m급 고해상도 위성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프랑스. 여기에 이제 한국이 추가된 거예요.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 최신 정찰 위성이 0.5m급이에요. 한국 아리랑 7호가 일본보다 나은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거예요. 위성 해상도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했어요.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시작했죠. 위성 기술도 당연히 앞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상도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좋은 위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리랑 7호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첫째, 이건 순수 광학 위성이에요. 레이더 위성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는 위성이에요. 광학 위성의 장점은 사진 품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와요. 분석하기도 쉽고요. 둘째, 민군 겸용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재난 감시, 국토 관측, 해양 감시 이런 민간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불 났을 때 피해 범위 파악하고 홍수 났을 때 침수 지역 확인하고 불법 조업 선박 탐지하고
근데 0.3m 해상도면 군사 정찰도 충분히 가능해요. 북한 미사일 기지 감시하거나 군사시설 동향 파악하거나. 셋째, 발사 1시간 9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어요. 이건 위성이 정상 작동한다는 걸 빠르게 확인한 거예요. 우주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죠. 위성은 발사할 때 엄청난 진동을 받아요.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도 멀쩡하고 통신 장비도 멀쩡하고 태양전 지판도 정상 전개됐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1999년에 아리랑 1호를 발사했어요. 그때 해상도가 6.6m였어요. 26년 만에 해상도가 22배 좋아진 거예요. 6.6m에서 0.3m로. 이건 그냥 카메라 렌즈 좋은 걸로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학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위성 자세 제어 기술도 훨씬 정밀해야 하고 이미지 처리 기술도 완전히 달라야 해요. 0.3m 해상도를 얻으려면 위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세요? 손떨림을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로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 조금만 손이 떨려도 사진이 흔들리잖아요.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500km 상공에서 30cm 물체를 찍으려면 위성 자세가 0.001도도 흔들리면 안 돼요. 0.001도가 뭐냐면 1km 떨어진 곳에서 1.7cm 차이예요.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초속 7km로 날아가면서 해야 해요. 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초속 7km예요. 그 속도로 날아가면서 지상 30cm 물체를 흔들림 없이 찍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감이 오세요? 한국이 그걸 해낸 거예요. 저는 아리랑 7호 스펙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발사체만 발전한 게 아니구나. 위성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구나. 이건 진짜 무섭다. 왜 무섭냐고요? 발사체 기술이랑 위성 기술을 둘 다 가진 나라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정찰 위성이 필요하면 정찰 위성 올리고, 통신 위성이 필요하면 통신 위성 올리고, 기상 위성이 필요하면 기상 위성 올리고.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죠. 한국이 그걸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8호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래요. 이번엔 레이더 위성이에요. 광학 위성은 날씨 영향을 받아요. 구름 끼면 못 찍어요. 밤에도 못 찍고요. 근데 레이더 위성은 구름도 뚫고 밤에도 찍을 수 있어요. 광학 위성이랑 레이더 위성을 같이 운영하면 24시간 전천 후 감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4일 간격으로 2번의 성공.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로켓도 있고 위성도 있다. 우리는 완전한 우주 독립국이다. 근데 세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2, 4일 사이에 국제 우주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컸거든요. 특히 금융시장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우주산업을 오래 봐왔지만 기술만 보지는 않아요. 돈의 흐름도 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돈이 되는 기술은 알아서 발전해요. 투자가 몰리고 인재가 몰리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 선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시장 반응을 같이 봐요. 누리호 4차 발사 다음 날 한국 증시가 열렸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주문이 쏟아졌대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였기 때문이에요. 1차, 2차, 3차 발사까지는 정부 주도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를 만들고 정부 예산으로 발사했어요. 그건 국가 프로젝트지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4차 발사는 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번째 발사였죠.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신호예요. 정부 주도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받아서 납품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 주면 만들어주고 안 주면 안 만들고. 수익이 정부 예산에 달려 있어요. 근데 민간 주도가 되면 기업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위성도 받아서 쏴주고 그 돈으로 기술도 발전시키고 매출이 생기는 거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발사 사업자가 된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걸 본 거예요. 한국이 우주 발사 시장에 진입했다. 한화가 그 사업을 한다. 그럼 한화한테 발사 맡기려는 고객이 생기겠지. 매출이 늘고 주가가 오르겠지. 이 논리로 매수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해외에서 발사 서비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아직 공식 계약은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들일까요? 자기네는 발사체가 없어서 남의 로켓 빌려 써야 하는 나라들이에요. 스페이스X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고요? 스페이스X는 비싸요. 팰컨9 발사 비용이 한 번에 수백억 원이에요. 물론 재사용 로켓이라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바빠요. 자기네 스타링크 위성도 올려야 하고 나사 계약도 있고 작은 고객한테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어요. 누리호는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어요. 스페이스X보다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신뢰성 있는 발사 서비스. 중소형 위성 시장을 타깃으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위성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위성 하나가 수톤씩 나갔는데 요즘은 100kg, 50kg, 심지어 10kg짜리 큐브 위성도 많아요. 이런 소형 위성들을 모아서 한 번에 쏴주는 라이드쉐어 서비스가 커지고 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위성 13기를 한 번에 올린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대형 위성 하나 올리는 것보다 소형 위성 여러 개 모아서 올리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발사 비용을 나눠내니까 개별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사대 시스템을 만든 현대중공업도 있어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만들었고 국산화율 100%래요. 이것도 수출할 수 있어요. 발사체를 가지고 싶지만 기술이 없는 나라한테 발사대 시스템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위성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랑 7호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한국 위성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고해상도 광학 위성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개발하기는 어렵고 그런 나라들한테 한국이 위성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위성도 팔고 발사도 해주고 운영 기술도 전수해주고 패키지로 팔 수 있는 거죠. 한국 우주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능성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구나. 이건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갖춘 거구나. 미국 우주 산업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스페이스X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면서 발사 비용을 확 낮췄어요. 그러자 위성 사업이 경제성을 갖게 됐어요. 스타링크 같은 대규모 위성 통신망이 가능해졌고 민간 우주 여행도 현실이 됐어요. 기술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한국은 아직 스페이스X 수준은 아니에요. 재사용 로켓도 없고 발사 비용도 스페이스X보다 비싸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75톤 엔진이 있고 검증된 발사체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기술이 있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리호 4차 발사랑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이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면서 우주청 예산 확대랑 민간 투자 유치를 지시했대요. 5대 우주강국이요. 지금 우주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정도예요. 인도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이 여기에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허황된 목표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이 자력 발사하려면 15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9년 만에 해냈어요. 2021년에는 누리호 1차 부분 실패,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4년 만에 민간주도 발사까지 왔어요. 한국의 속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세계도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BBC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ABC 뉴스. 다 비슷한 논조였어요. 영국,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우주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터키 언론도 반응이 컸대요. 예니사파크라는 터키 매체가 한국의 연속 성공이 글로벌 위성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가 왜 관심을 가질까요? 터키도 우주 산업 키우고 싶은 나라예요. 자체 발사체는 없지만 위성은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는 거죠. 중동, 동남아, 남미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요. 자기네도 우주 산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한국은 좋은 롤모델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처음부터 우주 강국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과정을 배우고 싶은 거겠죠. 한국 우주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노하우도 팔고. K-우주라고 해야 하나? K-팝, K-드라마처럼 K-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 우주 산업을 과소평가했어요. 2009년에 나로호 실패했을 때 기초기술 부족이라고 썼어요. 2013년에 나로호 성공했을 때 러시아 도움 없으면 안 된다고 썼어요. 2021년에 누리호 1차 부분 실패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썼어요. 매번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한국의 속도와 사람들의 집념을 몰랐습니다. 실패해도 포기 안 하고 욕먹어도 계속 가고 결국 해내는 그 뚝심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리호 개발이 2010년에 시작됐어요. 15년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자력 발사 능력 확보한다는 목표였죠. 그 목표를 딱 맞춰서 달성했어요.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은 유지됐어요. 예산이 줄어들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지켜냈어요. 이런 나라가 다음 10년, 다음 15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이미 2035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줄여서 KPS라고 해요. 지금은 미국 GPS 신호를 빌려 쓰고 있는데 2035년까지 한국 자체 GPS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성 8기를 올려서 한반도 상공의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하겠대요. 누리호는 일회용이거든요. 한 번 쏘면 버려요. 근데 스페이스X처럼 다시 내려와서 재사용하는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메탄 엔진 기반으로요. 이게 되면 발사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2045년에는 달 착륙선도 보내겠대요. 한국 발사체에 한국 착륙선 실어서 달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2013년에 한국이 독자 발사체 만든다고 했을 때도 다들 꿈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12년 만에 해냈잖아요. 2045년이면 지금부터 20년 뒤예요. 20년이면 뭐든 할 수 있죠. 12년 만에 75톤 엔진 만들고 자력 발사 능력 확보한 나라예요. 20년 주면 달 착륙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무시 못해요. 한 번 속았으면 두 번은 안 속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우주에 진심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8년 동안 엔진 폭발시키면서 개발하는 건 돈 때문만으로는 못해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음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우주에 매달리는지. 그 답을 찾다 보니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30년간 우주 산업을 봐왔어요. 그동안 수십 개 나라의 우주 프로그램을 분석했어요.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주에서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는지 어느 정도 패턴이 보여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돈 엄청 많잖아요. 우주에도 투자 많이 합니다. 근데 자력 발사 능력은 없죠.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자를 살 수는 있어도 기술 그 자체는 못 사요. 기술은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이에요. 브라질이 2억 1천만이고요. 둘 다 한국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자력 발사 능력은 한국이 먼저 갖췄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없고 브라질은 있긴 한데 한국보다 늦었어요. 영토가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한반도의 35배 크기예요. 발사장 지을 땅이 남아돌지만 자력 발사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랑 협력해서 발사장은 만들었는데 발사체는 미국 거 빌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저는 한국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 집념, 그리고 시스템. 첫 번째, 절박함. 한국이 왜 우주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야 냉전 시대에 소련이랑 경쟁하느라 우주에 목숨 걸었죠. 지는 쪽이 세계 패권을 잃는 거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따라잡아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으니까.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해왔던 거고. 한국은 왜요? 한국이 우주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해요? 근데 한국 우주 개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한테 우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북쪽에 북한이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미사일을 쏴요. 서쪽에 중국이 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죠. 동쪽에 일본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고 지금도 경쟁 관계예요. 이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한국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 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지, 중국 군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아리랑 7호가 바로 그 눈이에요. 0.3m 해상도.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미사일 기지에서 뭔가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안보 문제예요. 한국한테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사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위성이 있어도 남의 로켓 빌려 쏴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게 위성 올려야 할 상황이 생겨도 기다려야 해요. 다른 나라 스케줄에 맞춰야 하니까. 군사 위성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민감한 기술이 담긴 위성을 남의 로켓에 실어보내야 하니까. 누리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고 부탁도 허락도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고 한국이 그걸 확보한 거예요. 한국한테 우주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문제라서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함이 8년간 엔진 개발을 포기 안 하게 만든 거예요. 폭발해도 다시 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집념. 절박함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절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다 성공하진 않아요. 절박함을 결과로 바꾸려면 집념이 있어야 해요. 끝까지 가는 힘.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우주 프로그램만 본 게 아니에요. 한국 산업 전체를 봤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선진국들한테 기술 이전 요청하면 거절당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실패 경험하면서 겪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따라잡아요. 따라잡으면 거기서 멈추냐? 아니에요. 추월해요. 1등 할 때까지 안 멈춰요. 반도체가 그랬어요. 1980년대에 삼성이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대요. 일본이 반도체 시장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뭔데 반도체를 해? 근데 삼성이 해냈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삼성이에요. 2위가 SK하이닉스예요. 둘 다 한국 기업입니다. 1970년대에 현대가 조선소 짓는다고 했을 때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나라가 뭔 조선소냐고 했대요. 근데 지금 세계 조선업 1위가 한국이에요.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자동차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없는 데서 시작해서 세계 1위 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우주도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스페이스X한테 한참 뒤처져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 안 해요. 세 번째, 시스템. 절박함이랑 집념만 있으면 개인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기술자가 수백 개의 기업이 수십 년간 협력해야 해요. 이걸 조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한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2010년에 2025년까지 자력 발사 능력 확보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15년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대통령이 3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주는 해야 한다. 이건 보수든 진보든 동의하는 거였어요. 예산 삭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지켜냈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우주 예산은 건들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대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만들고 현대중공업이 발사대 만들고 삼성전자 메모리 칩이 위성에 들어가고 대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지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시작하고 민간이 받아서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학들도 참여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큐브 위성 12기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카이스트, 서울대, 세종대, 인하대. 학생들이 직접 위성 설계하고 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음 세대 우주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방향을 잡고 연구소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이 사업화하고 대학이 인력을 키우고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절박함, 집념, 시스템 이 3가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 더 멀리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30년 동안 우주산업을 보면서 많은 나라를 평가했어요. 어떤 나라는 과대평가했고 어떤 나라는 과소평가했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크게 과소평가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과소평가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제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틀리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흥미로워요. 제 예측을 깨는 나라가 있다는 게.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주산업을 보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4일 만에 2번의 성공. 누리호 4차 발사, 아리랑 7호 발사. 이건 그냥 2번의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갈 거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한국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의 우주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